서울 강북의 고려한 고급 주택가, 오랜 세월 동안 폐쇄된 듯한 저택 한 채가 있었다. 외관은 세련되었지만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정원은 관리가 덜 된 채 나무와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 집에는 오직 3명만이 살고 있었다. 강태주, 그의 아들 강현우, 그리고 가사도우미 박소혜. 강태주는 국내 대형 투자사 세아인베스트의 대표로 겉보기에는 성공한 엘리트였다. 그러나 8년 전 아내 윤지우의 사망 이후 그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 그날 이후 저택은 웃음이 사라지고 말소리조차 드물게 들렸다. 강현우는 이제 11살이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일호였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고 소희는 그런 부자를 조용히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현우가 거실 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멈춰 섰다. 그 그림은 8년 전 지우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화였다. 붓터치 하나하나에 그녀의 감성이 담겨 있었지만 늘 거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없었다. 이 그림, 이상해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소희는 놀라며 다가갔다. 얘 그렇게 생각하니? 여기, 이 나무 뒤에 뭔가 있어요. 계속 보아요. 꿈에서도. 그의 말에 소희는 그림을 유심히 살폈다. 정원 한쪽 나무 뒤 아주 미세하게 덧칠된 부분이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려 한 듯한 터치.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림을 조심스럽게 벽에서 내렸다. 그림 뒷면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소희는 봉투를 떼어내어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의료 기록, 임상 보고서, 그리고 한 장의 편지. 편지는 지우가 남긴 것이었다. 현우야, 혹시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엄마는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몰라. 엄마는 너마 아빠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어. 엄마를 미워하지 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야. 소희는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서재 문을 두드렸다. 태주는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소희는 봉투와 편지를 내밀었다. 태주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지우의 이름이 보이자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이내 눈빛이 변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서명이 왜 여기에? 태주의 손이 떨렸다. 서류 중 하나는 세아인베스트 명의로 작성된 투자계약서였다. 그의 서명이 있었지만 계약 내용은 기억과 전혀 달랐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불법 신약 임상시험에 연루된 문서였다. 조작됐어. 누군가 일부러 날 끌어들였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를 멈칫하게 했다. 태주 씨, 혹시 진실을 알고 싶다면 강원도 정선, 봉화마을을 찾아가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날 밤, 태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과거를 되짚기 시작했다. 지우가 사라지기 전 며칠간의 불안한 표정, 무언가 숨기고 있던 눈빛, 그리고 자신이 무심코 넘겼던 서류들. 그는 깨달았다. 지우는 죽은 게 아니라 도망친 것이었다.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소희 씨. 태주는 갑작스레 소희를 불렀다. 그녀는 곧장 다가왔다. 이 일을 함께 조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소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조심하셔야 해요. 이 문서에 있는 이름들, 다 한국제약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거대한 진실이 묻혀 있어요. 그들의 조용한 결의는 곧 실천으로 옮겨졌다. 태주는 곧장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사설 탐정사무소를 고용했고 서류 분석 전문가도 불러들였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류는 조작된 것이 확실했고 그의 서명은 복사되어 덧입힌 것이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사용된 신약은 한국제약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였으며 이미 수건이 사망사고와 연관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보다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봉화마을에서 윤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윤지우와 생김새가 매우 흡사하다는 탐정의 보고. 태주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그는 현우와 소희를 데리고 직접 봉화마을로 향했다. 8년 만에 지우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아내를 찾는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감춰져 온 진실을 마주하는 길이었고, 동시에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었다.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조용했다. 차창 밖으로 산이 겹겹이 이어지고 봄 끝자락의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차 안은 말수가 없었다. 강태주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박수희가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현우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는 낡은 크레파스가 쥐어져 있었다. 정말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조심스레 물었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내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 했던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4시간이 지나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 모습을 드러냈다. 봉화마을.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비포장 길이 시작되었다. 그곳은 정말로 세상과 단절된 듯한 조용한 장소였다. 가게도 사람도 거의 없었다. 오직 산과 집멋에만이 있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단층집이었다. 지붕은 오래되어 있었고 담장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마당에는 채소 몇 줄이 심겨 있었고 누군가 매일 물을 주는 듯했다. 차가 멈추자 태주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갔다. 현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대문 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고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다. 회장님, 노크하세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틈 사이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긴 머리, 야인 얼굴, 소박한 옷차림.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은 분명 윤지우의 눈이었다. 지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입을 막으며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다. 태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 순간 지우의 시선이 현우에게 향했다. 아이는 낯설어 주춤했지만 그림 속에서, 꿈속에서 봐왔던 얼굴이었다. 현우라.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손을 내밀며 속삭였다. 우리 아가. 현우는 한순간 멈췄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어느새 아이는 지우의 품에 안겼다. 지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현우도 울음을 터뜨렸다. 기억나지 않는 엄마였지만 품은 따뜻했고 익숙했다. 태주는 그 광경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잠시 후 지우는 세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집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가구는 오래되었지만 깨끗했다. 나무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거실에 앉은 4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마치 8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조금씩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듯했다. 지우가 차를 끓여왔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어떻게 찾았어요? 태주가 대답했다. 서류를 발견했어. 당신이 남긴 것 그림 뒤에.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 서류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누군가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찾았어요. 태주는 말했다.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난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현우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살아있는 걸 알아채려 했구나. 우리 아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다시는 떠나지 마요. 지우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절대 너랑 아빠를 떠나지 않을게. 잠시 후 태주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해요. 숨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아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당신이 왜 사라졌는지, 누가 당신을 몰아넣었는지. 지우는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도망치는 걸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해요. 그녀는 주방에 걸린 작은 달력을 가리켰다. 날짜가 여러 번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젠가 돌아갈 날. 그 집은 오랫동안 숨겨진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달랐다. 네 사람은 작은 방에 모여 잠들었다. 현우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고 태주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침묵이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냉기가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예고였다. 남은 건 한 가지뿐이었다. 과거를 찾아내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서울로 돌아가는 준비를 했다. 이제 그 누구도 숨지 않을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말수가 적었다. 차 안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얽혀 있었다. 안도의 숨, 늦은 후회, 그리고 앞으로 맞설 두려움. 그러나 누구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서로를 향해 마주보기 시작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도착하자마자 태주는 서재문을 열고 전화를 돌렸다. 변호사, 탐정, 데이터 분석가. 그는 자금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그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낯익은 문서, 오래된 메모, 복사된 계약서. 하나하나에 그녀의 손길이 묻어 있었다. 이 문서들, 8년 동안 어떻게 보관했어요? 태주가 물었다.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무언가 남아 있어야 했으니까. 내가 죽었다 해도 진실은 살아 있어야 했어요. 그 말은 태주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그동안 서명하는 서류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아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지우의 팔을 잡았다. 엄마, 무섭진 않았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된 상처 위에 조심스레 붙여진 반창고 같았다. 많이 무서웠지.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용감해야 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아직 모든 걸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서재에 모인 사람들은 서류를 분석했다. 조작된 계약서, 변조된 데이터, 윤리위원회 보고서.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바로 한국제약연구소장 오준석. 오준석은 지우의 상사였고 신약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다. 당시 신약은 암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의 약이었다. 그러나 임상 중반부터 부작용이 급격히 늘었고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지우는 진실을 보고했고 보고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보고는 묵살되었다. 대신 오준석은 결과를 수정했고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리고 지우는 협박을 받았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엔 전화였어요. 익명 전화. 조용히 하라는 말. 그 다음엔 편지.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들. 현우 사진.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들이 내 가족을 알고 있다는 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출산 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있었어요. 앙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가 살아있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태주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 우리가 함께.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몰랐어요.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어요. 당신은 회사와 투자에만 몰두했고 내가 뭘 겪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혼자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8년 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원망과 후회,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사랑. 그날 밤, 내 사람은 거실에 모였다. 옛날이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다. 태주는 현우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고, 지우는 차를 준비했다. 소희는 창밖을 살폈다. 그 표정엔 긴장과 책임이 동시에 있었다. 회장님, 혹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죠.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변호사와 함께 기밀 고발 준비를 시작했다.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 기자들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대형 언론사는 아니었다. 검증과 사실을 중시하는 탐사 전문 기자들이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집 한쪽 구석에 오래전부터 덮개가 씌워져 있던 피아노였다. 그녀가 덮개를 걷어내자 먼지가 날렸다. 건반은 오랫동안 손길을 받지 못한 듯 서늘했다. 지우는 손가락을 올렸다. 천천히 건반이 울렸다. 그 선율은 어딘가 슬프고 그러나 따뜻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 태주가 다가왔다. 이 곡 기억나? 내가 임신했을 때 매일 쳤어요. 현우가 뱃속에서 움직였죠. 두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현우가 다가와 피아노 옆에 앉았다. 그는 어색한 손으로 몇 개의 건반을 눌렀고 소리가 엇갈렸지만 지우는 웃었다. 괜찮아. 같이 하면 돼. 세 사람의 손이 건반 위에 나란히 올라갔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롭다. 지나간 상처도 미래의 싸움도 잠시 잊혀졌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번호가 없었다. 태주가 받았다. 강태주 회장님,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오. 부인이 돌아온 건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면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왔다. 지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다. 괜찮아. 이상했어.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위에 더 큰 것이 있었다. 결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밝았다.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해가 떴어요.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맞아. 아주 좋은 날이야.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해 아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실은 빛을 향해 나왔고 어둠은 그것을 다시 묻어버리려 할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싸워야 했다. 그리고 이 집은 다시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조용했던 저택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주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법률팀은 일주일 만에 임상실험 관련 서류, 투자계약서, 지우의 내부 고발 기록을 정리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러나 상대는 만만치 않았다. 한국제약, 국내 제약 업계의 거물, 막강한 자본과 인맥, 언론과의 유착까지 갖춘 존재였다. 태주는 법률 고문과 함께 언론에 보도할 계획을 세웠다. 대형 언론을 통한 일방적 보도는 위험했다. 자칫 조작이라는 역공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비교적 독립적인 성향의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 접근했다.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보도를 약속받았다. 그날 오후, 지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문서 사이에서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은 오래된 메모장이었다.
거기엔 자신이 겪었던 협박의 흔적, 날짜와 시간,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 현우가 있었다. 아리는 정원의 한켠에 작은 꽃을 심고 있었다. 옆에는 소희가 서서 도와주고 있었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 광경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소중했다. 한편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날 밤 태주의 전화가 울렸다. 익숙한 번호. 한국제약 부회장 윤기석이었다. 한때 투자 파트너로 가까웠던 인물이다. 태주, 들었어. 지우 씨 돌아왔다는 얘기. 축하해야 하나. 그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엔 위협이 숨어 있었다. 뭐가 궁금하지? 궁금한 건 없어. 다만 우리가 싸운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았으면 해서. 소중한 건 가족이야. 난 이제 알았어. 너희한테서 내가 지켜야 할 게 뭔지. 선 넘지 마, 태주. 우리도 더러워질 수 있어. 태주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매체 진실의 눈에 대대적인 특집 보도가 실렸다. 한국제약, 암 환자 임상 부작용 은폐 정황 포착 내부 고발자 8년 만에 증언. 기사는 방대했다. 지우의 증언, 태주의 투자 경로, 조작된 임상자료의 분석, 그리고 협박 정황까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기사에는 가려진 사진이 한 장 실려 있었다. 바로 윤지우의 얼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성이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곧 한국제약 내부 고발, 지우로 뒤덮였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기사 공유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언론은 일제히 후속 보도에 나섰고 한국제약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사의 입장은 이랬다. 해당 사건은 과거의 개별 직원에 의해 발생한 일탈일 뿐이나 회사는 일체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관련된 내부자에 대한 고발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사람들은 고발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날 밤 현우는 어김없이 지우 옆에 누워 있었다.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이거 봐, 엄마. 오늘 그린 거야.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해가 떠 있는 하늘 아래 웃고 있는 가족. 지우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현우 참 잘했네. 태주가 들어왔다. 그는 잠시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덕분이야. 내가 그림 뒤에 숨긴 서류 덕분에 엄마를 다시 찾았고 세상도 바뀌고 있어. 현우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내가 영웅이야. 그럼 우리 가족의 작은 영웅이지. 모두가 웃었다. 그 순간 이 집은 지난 8년의 슬픔을 조금씩 벗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현우가 등교하는 길, 이상한 낌새를 느낀 기사 민기 씨가 아이를 태운 채 급히 방향을 틀었다. 뒤따르던 검은 차가 뒤를 쫓았다. 다행히 집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다. 그녀는 저택의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예부 침입 가능성을 철저히 체크했다. 태주는 경호회사를 불렀고 저택 주변 경계를 2중, 3중으로 강화했다. 지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우리가 침묵하기를 원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들에겐 위협이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후퇴는 없어. 경찰에도 곧 이야기하자. 다음 날 태주와 지우는 경찰서에 출석했다. 정식으로 신변 위협에 대해 진술했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경찰은 신변 보호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검찰도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한국제약의 본사와 연구소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속보를 보도했다.
지우는 TV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태주가 손을 꼭 잡았다. 끝까지 함께할게. 우리가 시작했으니 우리가 끝내야지. 그날 저녁, 지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현우가 먼저 건반을 눌렀다. 맑은 소리였다. 서툴지만 힘이 있었다. 지우가 뒤따라 연주를 시작했다. 피아노 소리가 저택 가득 울려 퍼졌다. 슬픔을 안고 있었지만 그 속엔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이 곧 어둠을 밝히는 첫 번째 불빛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이후 전국이 들썩였다. 주요 뉴스 채널은 연일 한국제약 관련 보도를 내보냈고 SNS에서는 지우를 지켜라, 진실을 밝히자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다. 여론은 고발자 편에 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지우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담담했다. 그녀는 매일 수혜와 함께 자료를 정리했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차분히 기록했다. 그 자세는 고발자가 아닌 연구자에 가까웠다. 감정이 앞서는 대신 진실을 향한 명확한 의지가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긴 회의가 열렸다. 태주, 지우, 법률팀 대표 박 변호사, 그리고 탐사보도 매체 진실의 눈의 대표 기자 강민호까지 참석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검찰은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증언이 있다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자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도 협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적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되찾았어요.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해야 해요. 그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며칠 뒤 지우는 검찰에 소환되어 첫 증언을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제출한 자료들은 정밀 감정을 위해 넘겨졌다. 태주 역시 같은 날 참고인으로 소환되었고 자신이 서명했던 투자 계약서가 조작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거실에 앉아 TV 뉴스를 바라보았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오늘 검찰은 한국제약과 관련한 내부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자는 전 연구원 윤지우 시니어. 그녀는 8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생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도, 그리고 앞으로 갈 길도 우리가 함께 가요. 소희는 그들 곁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이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차가웠는데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작게 웃었다. 당신 덕분이에요? 소희 씨, 아니, 언니. 소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고 곧 눈가가 붉어졌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 이튿날 지우는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이지만 언론을 통해 세상의 시선을 계속 끌어야만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다. 침묵은 그들에게 유리했다. 반면 목소리는 고발자에게 방패였다. 기자회견 당일, 장소는 서울 시내 한 시민단체의 건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주요 매체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심지어 여신 기자들까지 모였다. 무대에 오른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백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지우입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8년 전 저는 한국제약의 항암신약 개발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외부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협박이 시작됐고 결국 저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제 아들, 현우가 남긴 작은 단서 덕분에 저의 진실이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준 남편 강태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지금도 위협을 받고 계신가요? 네, 최근까지도 아이의 등하교기를 감시하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제가 침묵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기자가 물었다. 회사 측에서는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자료는 충분합니다. 증언도 준비되어 있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혀집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내부 고발자, 돌아오다, 윤지우의 용기, 한국제약 흔들다라는 제목들이 주요 포털을 장식했다. 한편 한국제약은 그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윤기석 부회장은 자신이 회사를 떠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회사의 이미지 보호를 위해 결단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책임 회피용 꼬리 자르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우는 뉴스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태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쪽이야. 지지 않아요. 며칠 뒤 검찰은 한국제약의 주요 임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수사망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다. 지우와 태주는 매일같이 법률팀과 회의를 진행했고 소희는 현우를 돌보며 집안을 지켰다. 어느 저녁 현우는 지우에게 그림을 하나 내밀었다. 엄마, 이거 봐,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나, 그리고 소희 이모. 지우는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푸른 하늘, 웃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뒤에 선 무지개. 제목이 뭐라? 우리 집의 무지개. 지우는 그림을 꼭 껴안았다. 정말 멋진 제목이야, 현우아. 그날 밤, 그녀는 현우의 그림을 거실 벽에 걸었다. 과거의 어둠을 상징하던 풍경화 대신 이제는 가족의 희망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윤지우의 이름은 세상에 완전히 알려졌다. 그녀의 얼굴은 뉴스 화면과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낸 고발자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의 뒤편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저택 앞에는 촬영 장비를 든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일부는 정당한 언론사였지만 일부는 소위 기레기라 불리는 자극적 보도에 집착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울타리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다. 윤지우 씨, 사망 위조는 위법 아닙니까? 현우 군의 정신 상태는 괜찮습니까? 어머니의 실종을 겪었는데요. 지우는 거실 창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커튼을 닫았다. 그녀는 외면하지 않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다. 태주는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사와 사진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가장 걱정스러운 건 현우였다. 아직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렸다. 소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에서 멀리 떨어진 방으로 데려갔다. 괜찮아, 현우라. 이모가 내 옆에 있을게. 그날 밤 태주와 지우는 서재에서 깊은 대화를 나눴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지금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방어예요. 하지만 난 공격하고 싶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지우의 눈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든 이 플랫폼을 더 넓히죠. 며칠 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란 온라인 커뮤니티가 개설되었다.
지우는 이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올렸고 익명의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었다. 저도 제약회사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간호사입니다. 저 역시 부작용 보고서를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이상 반응을 보고하려다 쫓겨났습니다. 제보는 쏟아졌고 곧 커뮤니티는 활발한 증언의 장이 되었다. 지우는 그중 일부를 신중하게 선별해 진실의 눈과 공유했고 강민우 기자는 이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준비했다. 이제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개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한국제약의 반격도 거세졌다. 그들은 새로운 PR 회사를 고용해 여론전을 펼쳤고 익명의 블로거들을 통해 지우를 음해하는 글을 퍼뜨렸다. 윤지우는 복수심에 찬 정신불안 환자다라는 글이 퍼지면서 댓글에는 다시 악성 루머가 넘쳐났다. 태주는 그 모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사설 보안팀을 고용했고 온라인 명예훼손 전문가와도 접촉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었다. 어느 저녁, 지우는 현우와 함께 거실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했다. 천천히 단순한 선율로 시작된 곡은 점점 풍부해지고 감정을 담아갔다. 아이의 손이 어설펐지만 지우는 그 모든 실수까지 사랑스러웠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너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 작은 방 안에서 울리는 음악은 외부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냈다. 지우는 그 순간 이 싸움의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가족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리고 미래였다. 며칠 후 검찰은 본격적인 기소를 발표했다. 한국제약의 대표이사, 연구소장, 법무팀장 등 주요 임원들이 업무상 과실, 증거 조작, 고발자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사건은 곧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다. 첫 공판일, 지우와 태주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법원 앞에는 다시 기자들이 모였고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을 향했다. 지우는 짧게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저는 기꺼이 그 용기를 낼 겁니다. 그녀는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협박했던 사람들, 가족을 갈라놓았던 사람들. 하지만 그날 지우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지키는 목소리였고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다. 재판이 진행되자 증거는 하나둘 공개되었다. 지우가 수집한 문서, 이메일, 녹음 파일, 심지어 일부 내부 직원의 양심선언서까지 제출되었다. 피고인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우는 생각했다. 이 법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침묵하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그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현우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엄마, TV 나왔어. 엄마가 진짜 멋지대. 지우는 아들을 안고 미소 지었다. 너도 진짜 멋져.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태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시작은 여기지만 끝은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지우는 조용히 다짐했다. 침묵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다. 진실은 반드시 살아남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안팎의 긴장감은 뜨거웠다. 법정 안은 증인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법정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매일같이 진을 쳐 있었다. 한국제약 부정사건은 이제 단순한 제약회사의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회의 도덕성과 윤리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윤지우는 법정에 다시 섰다. 지난번보다 더욱 단단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위협받았던 날들을 떠올리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직하게 증언했다.
제 아들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저는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집요하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의료인이었고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다. 그들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 남편의 투자 정보, 심지어 아들의 유치원 사진까지도. 경찰보다 그들이 더 가까웠고 저는 그 사실이 더 두려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숨을 죽인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한 법정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피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선언이었다. 그날 오후 피고인 중 한 명이 법정에서 돌연 입을 열었다. 한국제약의 전 법무팀장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다. 저는 윤지우 씨의 진술이 모두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했고 내부 고발자를 방해했으며 외부로 나가는 모든 정보를 감시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에게 면책 합의를 제안했고 그 대가로 그는 내부 문서를 대거 제출했다. 지우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드디어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사실은 곧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주요 뉴스에서는 한국제약의 어두운 진실, 내부 고발자에 의해 밝혀지다라는 자막과 함께 지우의 사진을 다시금 화면 가득 띄웠다. 그러나 지우는 언론의 주목보다 더 중요한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복잡해요. 분명 승리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많아졌어요.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니까. 며칠 후 검찰은 한국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원구소장에게는 10년, 법무팀장에게는 8년을 구형하며 사건은 본격적인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다른 반전이 있었다. 지우의 단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한중수 병원 간호사. 내용은 간단했다. 저희 병원도 같은 약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환자 2명이 이상 반응으로 사망했고 의사들은 그것을 자연사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 양심이 견디지 못합니다. 지우는 즉시 강민호 기자에게 연락했고 기자는 단 하루 만에 병원 현장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해당 병원에서는 그 당시 환자들의 의료 기록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다.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다시 보도로 다뤘고 사건은 다시 한번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윤지우의 개인적 복수로 보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권력의 오남용과 침묵의 강요, 약자의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을 상징하는 싸움이 되었다. 검찰은 해당 병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고 한국제약이 유통한 항암제의 전반적인 임상 결과와 환자 피해 사례를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우는 다시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닮은 눈, 태주를 닮은 고집, 소희를 닮은 따뜻함. 그리고 다짐했다. 나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을이 끝나가던 어느 날, 가족은 짧은 여행을 떠났다. 한강변의 작은 캠핑장.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소희는 현우와 함께 불을 피우며 감자를 구웠고 태주는 간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나눴다. 지우는 조용히 피아노 대신 기타를 들고 왔다. 그녀는 작은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현우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자 모두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지우는 느꼈다. 이 모든 고통과 분노, 두려움과 눈물, 그리고 싸움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밤이 되자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네 사람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엄마, 이제 무서운 사람들 안 와요. 현우의 질문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엄마가 더 무서워. 나쁜 사람들에겐. 소희가 그 말을 듣고 소리내 웃었고 태주도 함께 웃었다. 웃음은 곧 침묵으로 바뀌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 그리고 다가올 내일을 향한 다짐이었다. 지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까. 검찰의 수사는 점차 한국제약을 넘어 유관기관과 정치계까지 뻗어갔다. 윤지우와 태주, 소희는 매일같이 새로운 보도와 추가 증언들을 확인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희망과 두려움, 분노와 안도의 감정이 뒤섞이는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함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주의 비서가 급하게 달려와 전했다. 대표님,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이 연루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지우와 태주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한국제약과 관련된 불법 자금 흐름이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떠돌았지만 이제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들 위에 있는 자들도 드러날 겁니다. 태주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나 그들의 결심과는 달리 위협도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날 밤, 저택 입구에 낯선 차량이 정차했다. 경비원이 다가가자 차는 급히 도망쳤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은 차량 번호판이 위조된 것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집 앞 우편함에서 기묘한 편지를 발견했다. 종이 한 장, 단 한 문장. 당신의 선택이 가족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편지를 태주에게 건넸고 태주는 곧장 변호사와 경찰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발신자는 추적되지 않았다. 편지는 불안을 퍼뜨리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 이 가족은 위협에 무너지지 않았다. 우리가 그들에게 휘둘리면 결국 피해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될 거야. 지우의 말에 태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며칠 후 검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제약뿐 아니라 식약청의 일부 간부와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번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 사회는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지우의 단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담 요청이 빗발쳤다. 병원 직원, 연구소 연구원,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이들이 과거의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연을 들으며 하나의 확신을 굳혔다.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구조를 바꾸는 싸움이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든 후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뭘까요? 소희가 물었다. 더 많은 진실을 끌어내고 이 제도를 고치는 거야. 지우가 말했다. 지우 씨, 당신이 이 일을 끝까지 함께해줘서 다행이에요. 태주가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거잖아요. 한 사람의 용기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거실의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서로를 믿는 신뢰와 내일을 향한 약속이 그 자리를 채웠다. 며칠 후, 재판은 종결 국면에 들어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한국제약 대표에게 징역 15년, 연구소장에게 징역 12년, 그리고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각각 5에서 8년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고 국회의원 본인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날 법정에서 검사는 최종 진술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한 기업의 비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책임과 윤리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은 단 한 사람의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우는 검사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주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법정을 나선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번에도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진실 앞에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그 말을 받아 적었고 그날 밤 수많은 포털 사이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날 밤 현우는 지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진실을 말하면 항상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 지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결국 진실은 모두를 자유롭게 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거든.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될래. 지우는 아이를 꼭 안았다. 그 말만으로도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며칠 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 단체는 국회에 초청을 받았다. 유능한 법률가들과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 내부 고발자 보호법 강화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지우는 단체 대표로 공식 서명을 했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한 이가 박수받는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국회 로비를 울렸고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소희가 준비한 따뜻한 찌개를 함께 나눴다. 작은 잔에 코카차를 따라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뉴스 봤어요? 태주가 말했다. 국회에서 보호법 발의한다고 했어요. 소희가 말했다. 정말 변화가 시작됐네요.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현우는 조용히 수첩에 무언가를 그렸다. 모두가 조용히 아이를 바라봤다. 이게 뭐야? 지우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싸워서 만든 세상이야. 아이는 그림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 그림 속에는 하늘색 하트 속에 가족 4명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나무와 햇살, 그리고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진실은 사랑과 함께 살아간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음악은 없었지만 웃음이 있었다. 눈물은 없었지만 감동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다. 이 싸움의 끝은 단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진실로 완성될 것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서울에도 봄이 찾아왔다. 윤지우의 저택 정원에는 새로 심은 들립과 수선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의 리듬이 집안을 감쌌다. 이곳은 더 이상 침묵과 고통이 머물던 공간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다. 이른 아침, 지우는 작은 커피 잔을 들고 거실 창가에 앉았다. 태양이 천천히 정원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을 따라 윤지우의 눈동자도 밝게 빛났다. 태주는 아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있었고 소희는 단체 업무를 위해 노트북을 펴고 있었다. 바쁘고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평화가 있었다. 며칠 전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보호법 통과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고 불법 보복이나 해고가 강력히 처벌되는 사회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었다. 지우에게는 그동안의 고통과 침묵을 이겨낸 결과였고 태주에게는 가족의 명예를 되찾은 정의였으며 소희에게는 한 생명을 지켜낸 보람이었다. 그날 TV에서는 지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인터뷰 중 지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숨는 대신 앞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진실을 덮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바꾸어야 하니까요.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병원에서 해고당한 간호사, 연구소에서 진실을 외면당한 연구원, 학교 내 불의를 고발하고 괴롭힘을 당했던 교사. 그들은 지우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내며 감사를 전했고 또 희망을 이야기했다. 윤지우 님의 용기가 저에게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저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메시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한편 태주는 본격적으로 기업윤리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투자자 교육, 기업 내부 윤리강령 자문, 피해자 지원 기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고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투자자로서 또한 피해 가족으로서 그 책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단은 빠르게 성장해갔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갔다. 피크닉 돗자리를 펴고 샌드위치와 과일을 나눠 먹었다. 현우는 자전거를 타며 크게 웃었고 지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웃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태주가 말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맞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지 믿기지 않아요. 지우가 대답했다. 소희는 돗자리 한편에서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바란 내일이네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현우가 가져온 연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몇 주 후 지우는 단체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이름은 지켜줄게요 캠페인. 고발자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고발자들의 심리적, 법적, 생활적 지원을 돕는 형태였다. 이 캠페인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호응과 응원을 끌어냈다. 진실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말할 때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언어였다. 현우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출마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그가 놀라울 정도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라는 사실에 감탄했다. 발표 시간, 현우는 단상에 올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반장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면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친구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지우와 태주는 뒷좌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이, 정말 멋지죠? 태주가 물었다. 당연하죠. 내 아들이니까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어김없이 거실에 모인 가족에게 말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소희가 물었다. 우리 가족이 무지개 아래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번에는 더 크게 그렸어요. 그리고 제목도 붙였어요. 다시 시작된 우리 집. 지우는 조용히 그 그림을 바라봤다. 아이의 손끝에서 시작된 색들이 너무 따뜻했다. 그날 밤, 윤지우는 안방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정원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악몽에 시달렸겠지만 이제는 다르다. 뒤에서 태주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그가 물었다. 그림자 없이 이렇게 편히 창밖을 본 게 언제였을까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림자가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맞아요. 우린 함께니까.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맞췄다.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마주한 삶, 이제는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였다. 소희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내가 이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 곧 잠이 들었다. 베개 옆에는 오늘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다. 따뜻한 색, 무지개, 그리고 함께 웃는 내 사람. 다시 시작된 우리 집은 이제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빛과 진실, 사랑과 희망이 있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서울은 황금빛 낙엽으로 물들었다. 윤지우의 저택 정원도 형형색색의 잎들로 가득 찼고 현우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정원에서 뛰놀았다.
고려했던 집은 이제 웃음과 레하, 그리고 음악이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태주는 아침 일찍부터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다. 기업윤리재단은 점점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다.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 몇 곳이 정기 후원에 참여하며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 배포되었다. 재단은 윤지우가 운영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과도 긴밀히 협력하려 각 분야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었다. 지우는 강연과 상담, 내부 고발자 지원 업무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매일 저녁이면 반드시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원칙이자 삶의 중심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TV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한국제약 관련 마지막 항소 재판 결과를 보도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주 임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사법부는 내부 고발자를 협박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들의 범죄를 엄중히 판단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기자의 말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싸움은 오래전에 끝나 있었다. 이제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길을 여는 일이 남았을 뿐이었다. 엄마,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혼났어요? 현우가 물었다. 지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했잖아. 며칠 후, 지우는 국회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국회윤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포럼에 연사로 나서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녀는 고심 끝에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8년 전, 저는 두려움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닫는 순간 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녀의 말은 박수 속에 묻혔다. 포럼이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지우에게 다가와 감사를 전했고 그녀의 경험은 새로운 입법 논의의 토대가 되었다. 소희 역시 한 인터뷰에 출연하게 되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나선 건 제가 아니라 아이였습니다. 현우 군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희망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지 그 믿음을 돕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담담한 진술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 무렵 현우는 학교에서 다시 미술대회에 출전했다. 주제는 나의 영웅. 현우는 이번에도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엄마가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들고 아빠가 그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으며 자신과 소희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환한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 그림은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왜 이 그림을 그렸니? 선생님이 물었다. 우리 가족은요, 무서운 어둠을 지나서 같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웅이에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너희는 정말 멋진 가족이야. 학교 게시판에는 현우의 그림이 크게 걸렸고 많은 아이들이 그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 그림은 단지 예쁜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한편 지우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유엔 여성인권 포럼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원단에 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자신 있게 말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진실이 없으면 우리는 자유를 잃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누구도 고통 속에 침묵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세계 곳곳의 여성인권 단체들로부터 협업 제안이 이어졌다. 시간은 흘렀고 어느새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다. 저택 정원에는 또다시 꽃이 피었고 현우는 자전거를 더 잘 타게 되었다. 가족은 주말마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정원에 텐트를 치고 책을 읽거나 음식을 나누었다. 어느 날, 현우는 가족을 모아 이야기했다. 이번 생일에는 우리 집 정원에서 친구들이랑 파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 소희 이모도 꼭 참석해야 해요. 물론이지. 태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파티 당일, 정원은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지우는 초를 켠 케이크를 들고 현우 앞에 놓았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가. 고마워요. 엄마, 아빠, 소희, 이모.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케이크에 꽂힌 초가 꺼졌고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희망적인 봄의 바람이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시간. 은지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현우와 함께 연습하던 곡을 천천히 연주했다. 멜로디가 흐르고 음악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태주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우린 해냈어. 지우가 속삭였다. 아니,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태주가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한 것이었다. 은지우, 강태주, 강현우, 이소희, 네 사람이 만들어낸 이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고발의 기록이 아니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 가족의 사랑이 어떤 어둠도 밝힐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세상 어딘가 또 다른 윤지우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전하는 불씨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